당신 주변에는 분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도 기회가 따르고 실패해도 금방 다시 일어서며 마치 우주가 그의 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운이 아닙니다. 사업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투자에서든 언제나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운은 정말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은 인류가 문명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 품어왔던 질문입니다. 고대에서는 신의 은총이라고 불렀고 중세에는 운명이라고 했으며 현대에 와서는 확률과 통계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부자들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들의 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들의 행운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운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운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을 신비로운 힘이나 초자연적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확률의 얼굴을 한 심리학에 가깝습니다. 습관 연구의 권위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운은 우연이 아니라 반복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을 오랫동안 관찰해보면 그들은 한 번의 큰 기회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시도들을 반복하면서 성공의 확률을 높여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균의 법칙과 시도 횟수의 법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입니다. 하지만 100번, 1000번 던지면 앞면이 나올 횟수는 거의 정확히 절반에 가까워집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시도로는 운이 좋고 나쁨을 말할 수 없지만 충분한 횟수의 시도가 쌓이면 운도 일정한 패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한 번에 잘하려 하지 말고 100번 시도하라는 말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큰 기회를 포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무작위 반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조화된 반복, 즉 학습이 포함된 반복이어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100번 반복하는 것과 매번 조금씩 개선하면서 100번 시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자는 그냥 실패의 반복이지만 후자는 성공으로 가는 계단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과정입니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맺는 관계의 방식입니다. 세상을 적대적인 곳으로 보는 사람은 기회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세상을 협력적인 곳으로 보는 사람은 같은 상황을 기회로 인식합니다. 결국 운이라는 것은 현실을 해석하는 우리의 틀이며 이 틀은 반복된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루틴이 운의 통로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루틴은 반복이고 예측 가능함인데 운은 예측 불가능하고 우연적인 것 아닌가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부자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루틴이란 의지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된 반복을 의미합니다. 매번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행동과학에서 말하는 포그 행동 모델을 보면 어떤 행동이 일어나려면 동기와 능력, 그리고 적절한 자극이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루틴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동기는 명확한 목표로, 능력은 반복된 연습으로, 자극은 환경 설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시장 동향을 확인하는 루틴을 가진 투자자는 다른 사람이 놓치는 기회를 포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작게 시작하라는 원칙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기 싫어도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면 의지력의 고갈 없이도 꾸준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공부하기보다는 매일 책 한 페이지 읽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은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습관 루프라는 개념도 핵심적입니다. 신호가 있고 루틴이 있고 보상이 있는 순환 구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신호가 되고 일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 루틴이 되며 그 결과로 얻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보상이 됩니다. 이 루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면 운이 찾아올 수 있는 통로가 매일 열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루틴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도 생리학적으로 명확합니다. 아침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서 뇌가 가장 활성화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핵심적인 일을 처리하면 하루 종일 그 에너지가 지속됩니다. 부자들이 아침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파민 앵커링이라는 기법도 활용해 볼 만합니다. 좋아하는 자극과 해야 할 행동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업무를 시작하거나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독서를 하는 식으로 긍정적인 감정과 필요한 행동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야 할 일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과 연결됩니다. 현상학적으로 보면 루틴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구조화하는 방식입니다. 무질서한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안정적일수록 우리는 예상치 못한 기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일상이 예측 가능할수록 예측 불가능한 기회를 더 잘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부자들을 관찰해보면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막연한 욕망 대신 선명한 욕구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성공하고 싶다는 추상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3년 내에 매출 10억을 달성하고 싶다거나 내년까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이 흐릿할수록 목표는 흐트러지고 목표가 흐트러질수록 행동은 일관성을 잃습니다. 반대로 욕구가 선명할수록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도 명확해지고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예리해집니다. 이것을 욕구 검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검증 이론을 보면 사람은 자신의 내면과 일치하는 환경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가 하는 질문은 가장 빠른 성장을 부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다 보면 진짜 자신의 욕구와 가짜 욕구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욕구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욕구의 정제는 도덕적 행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욕구가 명확한 사람은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과의 대화, 반대 의견, 실패 속에서 욕망이 정제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욕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반대 의견을 들어보고 실제로 실행해 보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 비로소 진짜 욕구가 드러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고 비판적인 의견을 구하며 작은 실험을 통해 자신의 가설을 검증합니다. 이 과정에서 욕구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동시에 현실적이 됩니다.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욕구의 정제는 자유와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동시에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막연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했을 때 운이 나빴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명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합니다. 자기 인식이야말로 운이 붙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자기 인식은 단순히 자신의 장단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너지가 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확장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관계를 통해 자기를 확장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부자들은 자신과 닮은 사람보다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만 어울리면 편안하지만 성장이 없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나야 새로운 관점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어디서 보완할 수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나 시스템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 비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러움을 동기로 전환하는 사람과 시기심에 머무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더라도 어떤 사람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불공평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부러움을 학습의 기회로 만들고 후자는 시기심으로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자기 인식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감정이 들 때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의 무엇을 부러워하는 걸까? 나에게 없는 것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분석합니다. 이런 자기 대화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 현상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바로 기회를 포착하는 눈을 키워줍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위기로 보고 어떤 사람은 기회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식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인식은 의식의 재기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을 인식하는 자신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이 능력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짓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면 자신의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재정의야말로 부자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정신적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패를 운이 나쁜 증거로 받아들이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시도한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실패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3번 실패는 불운이지만 10번 실패는 노하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실패의 횟수가 적을 때는 우연의 영역에 있지만 실패의 횟수가 충분히 많아지면 그 안에서 패턴을 찾을 수 있고 패턴을 찾으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학습 데이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패 루틴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일어설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실패 루틴이 없으면 실패할 때마다 감정에 휩쓸려서 시간을 낭비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유연한 태도와 빠른 복귀 전략을
리바운드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탄성 에너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충격을 이용해서 더 높이 튀어오를 수 있는가 하는 능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리바운드 능력을 관찰해보면 그들은 실패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패는 그냥 정보입니다. 이 방법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정보, 이 가정은 틀렸다는 정보, 이 접근법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정보일 뿐입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 분석적으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인 것입니다. 작심삼일은 실패가 아니라 테스트라는 관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다가 며칠 못 가서 포기하면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도 자체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어떤 외부 요인이 방해가 되었는지, 목표 설정이 너무 높았는지, 낮았는지 등등.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시도를 조정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작심삼일을 10번 반복하면서 매번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심삼일 자체가 아니라 작심삼일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보면 실패는 존재의 한 양식입니다. 완벽한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은 존재의 절반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패를 포함한 완전한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실패를 피하려 하지 말고 실패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변증법적 사고로 보면 실패와 성공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고 성공 없는 실패도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경험해봐야 각각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높은 차원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롤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롤모델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만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롤모델을 무조건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긍정적 롤모델과 부정적 롤모델 모두가 강력한 동기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롤모델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부정적 롤모델은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경각심을 줍니다. 둘 다 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성공을 따라 배우는 사람은 접근 동기를 가지고 있고 실패를 피하려는 사람은 회피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부자들은 이 두 가지 동기를 모두 활용합니다. 성공 사례에서는 전략과 방법을 배우고 실패 사례에서는 함정과 위험 요소를 배웁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말도 자산으로 만드는 능력이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부정적인 사례를 보고 단순히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실패했을까? 어떤 선택이 잘못되었을까? 어떤 신호를 놓쳤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부정적 사례도 귀중한 학습 자료가 됩니다. 시기하지 않고 분석하라는 원칙도 핵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시기심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배우는 것은 매우 고도의 기술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객관적인 분석이 불가능해집니다. 부러움, 시기심, 질투, 분노 같은 감정들이 시야를 흐려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정을 인정하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면 롤모델로부터 최대한의 가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롤모델을 선택할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너무 멀리 있는 롤모델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너무 가까이 있는 롤모델은 도전적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자신보다 한두 단계 앞서 있으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배울 수 있는 롤모델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롤모델의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만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모든 것을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서는 시간 관리 방법을 배우고 B라는 사람에게서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배우고 C라는 사람에게서는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는 식으로 선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모방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방을 통해 학습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모방이어야 합니다. 롤모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원리를 파악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진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은 환경을 통제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의지력이 약하고 환경이 강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환경이 방해한다면 좋은 습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반대로 환경이 지원한다면 의지력이 약한 사람도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습관은 의지력의 산물이 아니라 환경 설계의 결과라는 관점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매일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해 두고,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책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환경이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루틴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환경 통제의 핵심입니다. 스마트폰, 소음, 불필요한 물건들이 대표적인 방해 요소입니다. 집중해야 할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작업 공간을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단순한 환경을 갖는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복잡한 환경은 선택의 피로를 가져오고, 선택의 피로는 의사결정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같은 옷을 입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선택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결정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공간을 단순화하고 반복을 자동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환경 설계의 핵심 원리입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며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일들은 최대한 자동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계좌에 자동 이체를 설정해서 매월 일정 금액이 저절로 투자되도록 하거나, 중요한 업무는 캘린더에 미리 등록해서 알림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경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물리적 환경은 심리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된 공간에서는 정리된 사고를 하게 되고, 어수선한 공간에서는 어수선한 사고를 하게 됩니다.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할 때와 집중적인 일을 해야 할 때 서로 다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조명, 온도, 향기, 음향 같은 감각적 요소들도 환경 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밝은 조명은 각성을 높이고, 따뜻한 온도는 편안함을 주며, 좋은 향기는 기분을 좋게 하고, 적절한 배경음악은 집중력을 높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같은 공간에서도 훨씬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도 물리적 환경만큼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어떤 모임에 참여하느냐, 어떤 정보를 접하느냐가 모두 환경의 일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자기 모니터링은 운 좋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숨은 기술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느낌이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갑니다. 체크리스트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자기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완료할 때마다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실행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루틴 앱이나 습관 추적 앱도 유용한 도구입니다. 스마트폰의 장점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진전 상황을 볼 수 있어서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속 기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심리가 지속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자기 피드백 습관은 더 고도의 기술입니다. 단순히 행동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그 행동의 결과와 효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일들 중에서 무엇이 효과적이었고 무엇이 비효율적이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습관입니다. 일기 쓰기는 전통적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자기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배운 점과 아쉬운 점을 기록합니다.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성찰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서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자신의 성장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 되짚기도 중요한 자기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점검하고 진전 상황을 평가하며 필요하면 목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한 번 설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는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루틴 점검은 자기 모니터링의 핵심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루틴들이 여전히 효과적인지, 새로운 환경이나 목표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루틴도 계속 진화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효과적이었던 루틴이 시간이 지나면서 비효율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자기 인식과 실행력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자기 인식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실행만으로는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 둘을 연결하면 자기 인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실행 결과가 다시 자기 인식을 깊게 만드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기록은 외부 기억 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주관적이지만 기록은 객관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기록을 통해 기억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정확한 자기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행운은 습관을 타고 온다는 것이 우리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부자들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운이 올 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운은 급적이고 갑작스러운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시장 뉴스를 확인하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런 평범한 루틴 속에서 기회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운이라는 것은 준비된 마음이 기회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같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기회가 없으면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공이 당신을 찾도록 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성공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성공이 당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공이 찾을 수 있는 주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주소가 바로 일관된 루틴이고 명확한 목표이며 지속적인 학습이고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보면 운이란 존재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어떤 태도로 세상과 관계를 맺느냐, 어떤 자세로 시간을 보내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느냐가 운을 결정합니다. 운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간론적 관점에서 보면
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준비를 만들고 현재의 준비가 미래의 기회를 포착합니다. 이 세 시간이 조화롭게 연결될 때 운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윤리학적으로 보면 진정한 운은 혼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좋은 것입니다. 자신만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성공을 추구할 때 진짜 운이 따라옵니다. 선한 의도와 올바른 행동이 결국 최고의 운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오늘 당신이 만든 루틴은 운이 들어올 문인가요? 이 질문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만들어가는 작은 습관들, 매일 반복하는 소소한 행동들, 꾸준히 유지하는 건강한 관계들이 모두 운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됩니다. 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일상 속에, 당신의 선택 속에, 당신의 행동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운을 기다리지 말고 운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루틴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운을 끌어당기는 부자들의 비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철학적 통찰과 실용적인 지혜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운이 들어올 수 있는 아름다운 문이 되기를 응원합니다.